하지만 언젠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두기 바란다. 당신에게도 봄은 꼭 올 것이다. 문득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다독이자 어느새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든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너그러워진다면 그 아이는 멈추었던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화의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저자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입니다. 저자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22년 동안 살면서 배운 것들, 만약 의사로 계속 활동했더라면 몰랐을 것들을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보기 전에는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해야 한다면 행복을 찾아가는 지도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무엇이 우리를 다투게 했는지를 그간의 경험에 잘 녹여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 동화의 책방. 22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며 깨달은 것들. 나는 내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 거라고 생각했다. 7, 80세가 되어도 의지만 있다면 환자를 면담하고 치료하는 일이 가능할 뿐더러 환자들이 스스로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다. 치료를 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그런데 병이 내게 찾아오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파킨슨병 판정을 받은 지도 벌써 22년. 나에게 파킨슨병은 불청객인데 어느새 사랑방을 딱 차지하고는 도통 갈 생각을 않는 손님이다. 게다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하루에 삼시세끼를 반드시 차려줘야 그나마 잠잠하고 안 그러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때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든다. 하지만 까칠한 손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참 많다. 하나, 단점을 애써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장점에 집중할 것.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 나는 집을 지키고 있는 달팽이가 된 기분이었다. 내 몸이 집이고 내 머리가 이걸 끌고 가는데 옛날에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알아서 착착 움직인 반면 지금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집을 끌고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다. 내 경우 오른쪽 다리가 먼저 약해지기 시작해 그 다리를 끌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움직여 보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는다. 대신 튼튼한 왼쪽 다리에 힘을 줘서 움직이면 오른쪽 다리도 같이 따라갔다. 그때 새삼 깨달았다. 힘이 남아있는 강한 쪽을 더욱 강화시켜서 움직이면 약한 쪽이 따라가는데 약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려고 하면 죽어도 안 움직인다. 약한 부분인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강한 부분인 장점에 집중해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낫다.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 낭비되는 힘이 많다. 그러니 단점은 그냥 두고 그 시간에 장점을 더 키워나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뛰어난 장점이 단점을 커버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단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이 그 단점을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 탁월하게 잘하는 게 있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그래서 약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2. 마이크로 월드를 발견하다. 본과 3학년 때 일이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있었다. 단풍이 든 줄도 몰랐는데 어느새 낙엽이 지는 늦가을이 되어 있을 줄이야. 공부하느라 도서관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때뿐 나는 또다시 바쁘게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지나쳐갔다. 그런데 병으로 인해 천천히 걷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발견했다. 세상을 구석구석 바라보며 물방울같이 아주 사소한 것에도 세상의 이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유독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는데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그렇게 멋있는 줄 미처 몰랐었다. 예전에 그냥 푹 떠서 금붕어 밥을 줄 때는 몰랐는데 천천히 주면서 금붕어들을 보니 조그만 입을 오물거리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막 잠든 아기의 입가에 머무는 미소도 아름답고 깜깜한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도 아름답고 내가 잠깐 잠든 사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린 설경도 아름답다. 구로야나기 테츠코의 소설 창가의 토토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어쩌면 세상에서 진실로 두려운 것은 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음악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참된 것을 이해하거나 감동하지 못하며 가슴의 열정을 불사지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나도 파킨슨병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면서도 그걸 왜 굳이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지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 사람의 손이 얼마나 따스하고 위안이 되는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지 조금은 알 것 같다. 3. 힘들고 아픈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 한 발짝 떼는 것으로도 안 되어 기어 다녀야 할 때, 혹은 기어 다닐 수도 없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할 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누군가는 그랬다. 모든 뼈와 살이 잠자리 날개처럼 떨리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부끄럽지만 나 또한 너무 아파서 단지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새벽녘에 아파서 자지도 못한 채 고통을 참아야 할 때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죽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픔을 견디다 보면 아픔이 조금은 수그러들 때가 반드시 왔기 때문이다. 고통이 24시간 내내 똑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
조금은 덜 아픈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고통이 조금 수그러든 시간을 기다리고 약을 먹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픔이 덜해 움직일 수 있거나 약 기운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나가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에게 기다림은 언젠가부터 희망이었다.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반드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상상하며 고통을 버텨냈다. 어제는 꼬리뼈까지 아팠는데 오늘은 옆으로 눕는 것도 되네. 몸을 다 못 움직여도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네. 정말 다행이다. 오늘은 약을 먹고 2시간밖에 못 버텼는데 내일은 어떨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내일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파킨슨 병에 걸린 지 이제 22년. 그동안 나는 크고 작은 수술들을 5번 받았고 병은 악화되었다 조금은 나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도 많이 아팠지만 몇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 덜 아픈 시간이 찾아왔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라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언젠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 두기 바란다. 당신에게도 봄은 꼭 올 것이다. 넷. 겸손을 배우다. 언제부턴가 환자들이 나보고 달라졌다고 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결 편안해 보이고 표정도 부드러워졌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면 나는 웃으며 말한다. 병이 제 스승이지요. 파킨슨 병을 앓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이 조금은 커진 것 같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지금은 기다린다. 저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언젠가 저 사람도 준비가 되면 받아들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예전 같았으면 내 한계도 모른 채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 한계를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실수도 쉽게 인정하게 되었다. 그건 내 실수다.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내가 너무 서둘러서 당신이 상처를 받은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5. 유머의 힘은 역시 세다. 사람들이 나의 병에 대해 알고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먼저 웃으면서 그런다. 제가요, 옛날에는 가진 거라곤 돈하고 미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병하고 빚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을 풀고 나를 대하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다. 내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병자다라며 늘 심각하게 우울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여전히 농담을 즐기고 사람들과 웃으며 살고 싶다. 그래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그런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음식값을 안 내요. 제가 계산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계산한 뒤라.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살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유머를 던지고 나면 내 병이 가볍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 유머가 병의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 유머의 힘은 세다. 유머를 한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잠시나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게 웃게 해준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나였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간다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다. 남들은 다 나이 들어도 나만은 늙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은 나의 몸과 마음에 그 흐름의 흔적을 새기고 어김없이 나를 여기까지 실어왔다. 65세.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살아온 시간보다 많지 않다. 난 아직도 어린애 같은 부분이 많은데 아직 사춘기 소년처럼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감상적인데 아직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많지 않은 나이가 되어버렸다.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떠했던가? 지난 세월이 꿈만 같다 라는 말은 소설 속 노인들이나 하는 한탄인 줄 알았는데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내가 살아온 날들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진다. 그러고 보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숙제하듯이 헉헉대며 살아온 날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 따라 숨가쁘게 달려온 날들.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놓쳐버린 것들이 아쉬움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눈뜨고 바라봐야만 한다. 인생의 덧없음이여.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본다. 같이 늙어가는 남편과 동료,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 뒤로는 예전에 내가 그랬듯 호기심으로 가득 차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제잘대면서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길었든 짧았든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웃으며 손흔드는 모습도 보인다. 새삼 그 모든 것이 아직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안도하게 된다. 새삼 그 모든 것이 아직 내 주위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된다. 많은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떠나보낸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구나.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수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데 부족하기만 한 나를 사랑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구나. 문득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난 지나간 세월을, 그 세월의 꿈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두 내 안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내 눈이 미처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느라 나에게 다가오는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줄 몰랐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내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이 그 어떤 일을 해도 늘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빈틈없어야 하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나의 행복을 가로막아 온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내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러면서도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다. 어릴 적 나에게 무한한 행복을 안겨준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일까.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랑과 행복을 간절히 바란다. 혹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더 성공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면
그때 무한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 기대 때문에 난 항상 짓눌리고 행복할 수 없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완벽해야만 사랑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어릴 적의 나의 불안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행복을 놓치게 만들었다.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바로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행복은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찾아온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는 것. 나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를 포기하는 것. 세상은 이래야 하고 나는 이래야 한다는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나친 이상화에서 벗어나야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그래야 서로 감싸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쩌면 이 너그러움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삶을 깊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라는 고된 강을 열심히 헤엄쳐 왔기에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득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다독이자 어느새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든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너그러워진다면 그 아이는 멈추었던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목적은 바로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씩 차근히 배워나간다. 지나가 버린 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이는 법,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이는 법,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법, 그리고 인생의 작은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법을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가끔 독자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올 때마다 나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나 또한 고부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시어머니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다. 또 자수성가한 아들이 기특하기만 한데 그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며느리가 결혼하고도 계속 일하는 걸 늘 못마땅해 했다. 군의관인 남편 월급만으로는 집안 살림을 꾸릴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말이다. 어느 날인가 딸의 머리를 자르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 손녀의 머리를 따주는 게 당신의 낙인데 며느리가 감히 손녀의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사흘 동안 벽을 보며 누워서 식사를 거부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잘못했다고 빌어야만 했다. 기가 막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화가 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던 어느 날,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었다. 그 후 나는 살기 위해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이다. 하나, 외워버릴 것.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이다. 처음에 나는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왜 저러시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위해 무진장 애써보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는커녕 자꾸만 화가 나고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절대 바뀌지 않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저래 하고 인정해버렸던 것이다. 남편과 내가 쓰는 방의 장롱과 서랍을 자기 방식대로 정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들면 나만 괴롭다. 결국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다. 대신 그냥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시니까 하고 인정해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된다. 또 정리하셨구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에게도 똑같은 처방을 내렸다. 어차피 안 고쳐질 텐데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우다 보면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텐데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보일 텐데 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할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 경지에 달하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은근슬쩍 넘기게 되고 시어머니가 곧 화를 낼 것 같으면 미리 선수쳐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등 상황을 피하게도 되었다. 그러려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갈등 상황에서 저 사람 왜 저래 라며 열을 내게 되면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고 그에게 휘둘리게 된다. 그러니 안 고쳐질 사람인데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면 그냥 외워버리는 게 낫다. 둘, 하는 척이 필요할 때도 있다. 사람들은 하는 척을 굉장히 싫어한다. 솔직하지 못하고 가식을 떠는 행위로 생각해서다. 왜냐하면 보통 하는 척은 내 자존심을 누르고 남들에게 맞춰주거나 인정받고 싶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다. 하는 척이 솔직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래서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 척만 할 뿐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면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을 나누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 만난 사이가 아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이익에 따라 관계 자체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속으로는 싫어도
그걸 굳이 밖으로 내색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솔직한 게 최고라며 싫다고 말해봤자 관계만 어그러질 뿐. 만약 부모가 아이들이 귀찮을 때마다 그걸 다 표현한다고 생각해보라.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는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 감정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하는 척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다. 상황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한, 그래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 하는 척이 옳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는 게 좋다. 때로는 솔직한 게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 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자 해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누군가 나를 다짜고짜 비난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비난받는 것만으로도 모멸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러면 부당한 비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욕을 준 상대에게 주먹이라도 날려야 할까? 아니면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하다며 도망치는 게 편할까?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비난에 화를 내는 것은 그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주먹을 날리거나 상대에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럴 때는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면 돌려주면 그만이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게 부당하다면 그 비난을 받지 않으면 된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 받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므로 느낌을 상처로 남길지 그냥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릴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물론 그는 당신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화가 나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했을 수도 있다. 모멸감을 안겨주려고 벼르다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 휘둘릴지 아닐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 누군가 상처를 주고자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넷. 더 이상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 그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자책하지도 마라.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당신이 못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딱히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가 못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고 거기에 쓸 에너지를 당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서 그 사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설령 뒷담화를 할지언정 앞에서 대놓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어떤 이유로든 당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